조금 더 안 좋군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복잡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휘의 가치 중립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거창한 제목이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죠. 테러리즘 혹은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테러리즘이나 테러는 이제 정치, 종교, 이념적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그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테러라는 말 자체가 공포에서 온 뜻이죠. 이 말 자체만으로 그 의미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그 선을 긋기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일단 테러나 테러리즘이 일반적인 폭력 범죄와 다른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정치, 종교, 이념 이런 거창한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돈을 빼앗으려고 벌이는 폭력은 그건 강도지 테러가 아니죠. 그렇게 범죄와 구분이 가능한데 만약에 또 테러의 주체가 어떤 작더라도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이건 다분히 전쟁 행위에 가깝습니다. 테러라고 부르진 않죠. 한 국가가 옆 국가의 폭력을 사용해서 쳐들어가서 막 뭐, 파괴하고 살인하고 이건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국가가 벌이는 전쟁만큼 확실한 테러는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걸 테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테러의 뜻이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펼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테러로 간주하죠. 상대를 국가로 인정을 안 하니까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이 만든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자기 방어 행동이거든요. 그럼 그게 테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활약이 당연히 테러리즘입니다. 암살이죠. 자기네 정부 요인을 암살한 거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테러라고 부르지 않고 의거라고 부르죠. 뭐 이런 상대적인 개념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멸종되어가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래잡이를 방해합니다. 고래잡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포경선의 운항을 물리적으로 막 저지를 하죠. 뭐 배로 앞을 가로막는다거나. 이거 테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린피스 입장에서 보면 이건 테러가 아니고 희귀동물 고래의 멸종을 막기 위한 숭고한 활동이죠. 결국 그 테러를 가하는 주체와 테러를 당하는 객체 간에는 의견 일치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판단할 때는 어떨까요? 이거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죠. 테러리즘 혹은 테러라는 뜻이 복잡하니까 테러리스트라는 그 테러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의미하는 어휘 역시 굉장히 혼란스럽죠. 결정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저는 그 어휘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그 어휘 자체를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선언해버리자는 거죠. 즉 테러리즘 혹은 테러리스트라는 어휘는 그 자체로 어떤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치 판단은 그 행위, 그 테러라고 불리우는 행위가 왜 수행되었는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통 어떤 한 어휘로 규정되는 그 배후에 흐르는 전반적인 맥락을 보통 컨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테러리즘, 테러리스트 같은 어휘는 텍스트에 속하고 텍스트만으로는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텍스트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은 그 텍스트로 지칭되는 어떤 사건의 배후에 흐르는 맥락, 즉 컨텍스트를 이해했을 때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텍스트예요. 대중들은 텍스트를 주로 접하게 되고 진정한 맥락, 컨텍스트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냥 단순한 신문의 스트레이트 기사 가지고는 컨텍스트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텍스트는 그저 헤드라인 한 줄로도 전달이 됩니다. 테러 발생,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죠. 몇 초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 사실도 알아야 하고 그 지역의 현황도 알아야 되고 사건의 원인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양쪽 세력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굉장히 긴 시간의 집중과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죠. 어떨 땐 몇 시간이면 가능하겠지만 어떨 때는 상당 기간의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 말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이 가끔 하죠. 그래서 이제 대중의 분노를 사곤 합니다. 지금도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감히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냐. 또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은 끄덕끄덕하면서 이승만을 찬양하기도 하죠. 텍스트만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이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문장 하나로 뭔가를 결정짓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냥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김구는 그냥 사람 이름이고 테러리스트라는 어휘는 가치 중립적인 어떤 텍스트에 불과하니까요. 이 논쟁을 마무리하려면 김구가 테러리즘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는지,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전후의 맥락을 전부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텍스트만 보고 흥분해서 편을 갈라 싸우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과 출신답게 아예 선을 그어버리죠. 모든 텍스트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휘로, 그 텍스트로 묘사된 일련의 사건들은 그 사건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고 무의미한 말싸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거죠. 아마 제가 앞으로 꾸준히 하게 될 이야기들도 이 맥락을, 이 구성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텍스트에 집중하지 않고 텍스트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다루고 가치 판단은 컨텍스트에서 하자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2015년 11월 20일 27번째 많이도 했네요. 물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